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체크인스탁 오늘의 이슈는요. 아무래도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이번 한 해를 살짝 리뷰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는 어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24년 뭐 좋았던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24년 올 들어서 최고의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좀 보실까요? 먼저 김 이사님. 네, 뭐 저는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제약바이오 전반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의 지금 상위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이 몇 종목이 올해 편입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답이 나온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시총 1위로 올라온 것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군 논란이 많았던 HLB까지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종목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끌어올리면서 업력을 하나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2년 전부터 노출되어 있는 이슈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실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군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기대감이 아마 올해도 일부 종목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알테오젠처럼 올 한 해 크게 오른 종목이 내년에도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빅파마와 붙어서 새로운 무언가 흐름을 만들어준 종목군들이 올 한 해 이제 큰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빅파마와 얘기를 나누고 추가적인 아로 같은 것들이 기대되고 있는 에로 같은 것들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은 어디 있는가? 아마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종목들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이벤트가 바로 다음 달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축으로 해서 114, 9, 11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학회들이 쭉 줄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회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체 개발한 신약도 좋지만 글로벌 빅파마와 붙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잖아요. 유한양행이 그러했고 오스코텍이 그러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종목군들 봤을 때 알테오젠도 그랬고 리가켄바이오도 비슷한 흐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글로벌 빅파마 붙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제약업종 내에서는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차세대로 꼽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를 분명히 또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또 연결이 되네요. 올해 제약바이오 그리고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쓰는 한 해이기도 했죠. 그러면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저는 반도체를 좀 뽑았는데요. 네, 이 두 섹터가 최근에 조선도 좀 좋습니다만은 사실상 상승폭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좀 이어본다면 사실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제약바이오에서 좀 서두로 더 곁들인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그룹들이 좀 나아갈 방향성 제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상 실험만 한다면 좀 들썩들썩대는 이런 모습들. 또 형식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있죠. 내년에 2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매해 열리는 부분인데 이때마다 좀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인식이 좀 변화가 생기고 어찌됐건 금리 통화 정책에 맞춰서 올라가면서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신약들에 대한 부분이 올 한 해 좀 좋았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나중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렉나자의 병역요법, 점유율 등등은 좀 차지하더라도 쾌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총 4종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고만고만하고요.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ADC 부분이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어떤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조금 임상실험 진행하다가
자금이 좀 부족하면 유상증자하고 주주들에게 손 벌리고 주가 희석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됐는데 뭐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그에 걸맞는 그 결과물을 좀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가 올 한 해는 그래도 결과물을 좀 내놓게 됐어요. 뭐 키투라다 SC 제형에 관한 뭐 특허 만료 기간 연장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빅파마 그룹들과 계약하고 플랫폼 수출 이전 계약하고 로열티 받고 임상실험 진척도에 따라서 또 돈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신약 쪽은 조금 평가가 이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뭐 HLB가 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주가는 뭐 HLB도 엄청났었고요. 작년부터. 올해는 또 유한양행의 좀 쾌거를 또 이뤄냈죠. 어찌됐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뭐 박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신약 통과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빅파마들과 좀 계약이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들, 특히 임상실험 단계가 올라가면서 좀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령할 수 있는 기업들, 또 적응증 확대로 갈 수 있는 기업들, 또 신약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내년 한 해도 좋지 않겠나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좀 하면서 새벽에도 결국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과연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쪽이 어딘가? B2B 쪽에서 지금은 올 한 해는 24년 한 해는 AI라고 좀 평가해도 모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섹터가 올 한 해 가장 조금 도드라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 IT도 그렇고 시장에서 약간 뒤편으로 밀려 내려가 있기는 한데 한 해를 봤을 때는 역시나 두 분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네요.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또 공통적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선이나 뭐 전력설비 이쪽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제약바이오 두 분 나란히 골라주셨어요. 그렇다면 내년도는 어떨까요? 2025년으로 시선을 미리 옮겨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그럼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될 것인가? 김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뭐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업종인데요. 뭐 저는 엔터하고 지금 조선 외에 다른 대안을 별로 찾지 못했다. 뭐 물론 낙폭과대로 인해서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 관세 리스크를 포함해서 뭐 정책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다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어쨌든 트럼프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실시되느냐와 더불어서 그에 이제 맞서는 중국과 유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국의 부양책이 또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변수에서 최대한 자유롭거나 이런 변수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터하고 조선이 꼽힌다는 거죠. 엔터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뭐 빅 아티스트들이 돌아온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금 뭐 시진핑 마간이 계속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 봄 이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대로라면 새 권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그 새 권력과 아마 뭐 중국 시 주석의 만남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한한령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면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저는 엔터 쪽이 가장 소프트하고 조금 무난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일단 빅 아티스트가 돌아오는 YG나 뭐 하이브 쪽은 당연히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그 중국 이슈가 추가적으로 터질 수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컨텐츠 쪽 종목군들도 그 범주 안에는 좀 넣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종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실적 변화가 가장 적을 만한 종목이다. 이미 기수주된 것이 실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고 뭐 신규 수주도 뭐 크게 흔들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선종을 골라받을 정도로 이미 도크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줄어들 만한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수익의 수주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환율도 뭐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선업종은 이익 변동성이 가장 적어 보여서 LNG 쪽 그다음에 미국 MRO가 열려 있는 HD현대 중공업을 계속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사는 건 뭐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대안이 따로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는 그 두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 엔터, 조선 섹터 두 가지 골라주셨고 그럼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조선에 관해서는 김 이사님하고 조금 약간의 결은 비슷하고요. 단지 지금의 진입 자리는 뭐 저도 동일하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데 올 한 해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트렌드가 좀 뭐였냐면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도 쏠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좀 건강하지 못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2023년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강했고 올 한 해는 우리 박성재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이나 전선에 대한 쏠림도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섹터가 실적이 좋다는 아주 좋은 그런 트리거를 갖고 있었어요. 동의를 하고요. 단지 밸류에이션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이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그 뭐 프리미엄 영역, 특히 밸류에이션 부분이 자율 영역입니다. 뭐 100배도 줄 수 있고 50배도 줄 수 있는 개인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실적 기반이라는 쪽이 이걸 명분 삼아서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위치인가 화두를 좀 던져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내년에 어느 쪽이 과연 그래도 나을 것인가 아까 이제 이사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그래도 낙폭과 대 리바운드가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뭐 내년에 화두되는 게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보호무역주의하고 세금 관세 규제예요. 여기에서 결국은 대안책을 찾고 조금은 반등 요소가 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섹터는 사실 두 가지로 딱 구분돼요. 리바운드냐 실적 기반이냐. 딱 아까 이사님 말씀이 맞긴 맞죠. 네. 단지 저는 뭐 선택에 관해서 리바운드 쪽을 좀 택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봐야 될 파트가 뭐 에너지 방산 쪽인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계속 밀고 있는 에너지 방산, 뭐 국방력 증가 이 부분도 수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온 건 반도체와 헬스케어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뭐 약간의 조짐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뭐 AI 어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데이터 처리 어떤 수요의 증가였다면 뭐 결국 HBM이었겠죠, 여러분들. 고대역 폭, 빨리빨리, 조금 속도, 뭐 이랬다면 올 한 해는 결국은 이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B2C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 효율부 수장이시죠, 머스크인데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칩 좀 쉽게 풀이하면 주문용 반도체 칩입니다. 우리 국내 실적 기반이 연동관계가 있던 없건 이것은 좀 차지하고 만약에 올해와 같은 트렌드, 작년과 같은 트렌드, 쏠림의 트렌드로 가게 된다면 낙폭과대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을 가장 많이 노릴 것 같거든요. 조선과 전선에 대한 모멘텀이 소실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투심이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나. 조정 구간에서는 뭐 조선과 전선이 더 낫겠지만 그런 판단을 갖고 있고 헬스케어 쪽은 여전히 뭐 트럼프가 됐더라도 저는 수혜를 본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건강에 계속 관심이 많고 지금 인구 고령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심각한 인구 고령화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AI 어떤 접목 요소들 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접목 요소들은 계속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단지 국내는 조금 결이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강으로 가는 미중 갈등 심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저도 아직 판단을 좀 유보한 상태고요. 뭐 다른 국가들과는 다 강대약인데 시진핑과는 지금 뭐 강대강 기로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수 체크사항이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부분이죠. 지금도 좀 진행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판단을 계속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올해와 비슷하게 반도체, 헬스케어, 뭐 제약바이오 정도를 좀 보고 있고 성장주 쪽에서는 가치주 쪽에서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증권 종목들. 증권 종목들을 넣은 이유는 지금보다는 내년 증시, 2025년 증시가 저는 2,700, 800선을 갈 수 있다는 스토리라인을 좀 깔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까지, 증권 섹터까지 포함시켰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권이 오랜만에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민준 전문가는 내년 한 해 동안에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이렇게 되면은 올해 좀 성적이 좋았던 섹터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증권이 같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낙폭과대 리바운드 성격의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투자 아이디어 좀 들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체크인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3개 리포트 골라오셨는데요. 먼저 미래세증권에서는
이 1월 전 세계 주식시장 이익 동향입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급감하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 오랜만에 태양광 섹터 좀 보게 됐네요. 미국에선 최근 태양광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던데 마지막으로는 IBK 증권의 알리와의 동행입니다. 이 신세계그룹이 알리하고 손을 좀 잡았죠. 지난주 후반에 이 소식에 따라서 CJ 대한통운 급등 나오고 반면에 이마트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뒷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하나씩 좀 훑어볼까요, 김 이사님? 네, 오늘은 두 번째 리포트를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리포트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야 이제 뭐 시기별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1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관점을 살펴보니까 선진국, 이머징으로 보면 선진국은 조금 개선, 이머징은 하락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웬만한 국가들은 개선되거나 최소한 보합세인데 한국과 독일이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익 하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섹터 쪽에서 크게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업종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 변동성을 좀 녹이는 과정에서 물론 뭐 국가별, 뭐 섹터별 차이는 좀 존재하지만 전체 평균을 해봤을 때 업종별로 봤을 때도 특별하게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업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익 컨센서스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좀 지향할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리포트, 그 이마트가 반쿠팡 전선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리포트에서는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이 과연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거의 유일하게 IBK만 그래도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마트의 주가 회복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현재 주가가 지금 뭐 PE 관점에서는 내년에도 여전히 답이 없지만 PB 관점에서 보면 지금 0.1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만 개선되는 요소만 보여도 주가의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저 역시 현재 이 회사들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양 회사가 출범한 이후에 방향성을 좀 더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간략간략하게 리포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태양광 관련 리포트 오랜만입니다. 태양광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산업 리포트로 다룬 것을 좀 자주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어떤 내용 다루고 있나요? 네, 그 하나증권의 그 화학 리포트는 뭐 주간 단위로 나오긴 하는데 주목해 보실 만한 매주 주목해 볼 만한 리포트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화학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잘 골라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그건 뭐 주마다 나오는 거고 한 가지의 이슈를 골라서 전체 화학 업종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고르는데요.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뭐 나름 중요한 이슈를 잘 짚어오니까 뭐 일독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셀 수입은 급감하고 있는데 모듈 수입은 급감하고 있는데 셀 수입은 급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듈은 지난 7월까지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되어 오던 중국 물량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세를 대폭 조정하는 이 정책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는 이상하리만큼 많이 샀다가 8월 이후에는 급감한 거죠. 그러니까 모듈은 앞으로도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모듈이라는 게 뭡니까? 셀을 모아서 만든 게 모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듈을 그럼 미국에서 만들거나 다른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셀 자체는 미국에서 만드는 게 없으니까 셀 수입만 급증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이게 뭐 공급 과잉을 의미하는 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리포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그 밸류체인 캐파를 봤을 때 셀은 그래도 그 모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캐파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기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캐파가 지금 그 모듈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미국은 셀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건 중국의 대량 공급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고 그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이 싸졌기 때문이죠. 다시 태양광 전체적인 발전 가격이 올라온다면 태양광이 과연 매력적일까? 아리백을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격이 대고 비싸진다면 그건 전혀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회적으로 통해 들어오는 물량도 당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미국 내 생산량이 급증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케미칼을 이 리포트에선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큐셀이 그래도 저 밸류체인 모듈을 미국에서 꽤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큐셀도 지금 모듈이 미국 내에서 1위인 업체이다 보니까 모듈 생산량이 가장 많고 인곳이나 웨이퍼나 셀을 모두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큐셀이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에는 동의. 그런데 과연 보조금 없이 미국에서 생산량을 대거 늘려서 좋은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혹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모멘텀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퍼스트 스톨러가 강했던 건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하나큐셀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건 하나큐셀은 미국 내 생산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하나큐셀을 우리가 상반기에 기대를 가졌던 건 내년부터 무조건 보조금 받는다를 우리가 기조로 가져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이런 논리로 하나큐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보되 추세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내 태양광 업체들 주가 상승하고 또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리포트 한 번 더 정독을 하시면서 이 투자에 대한 좀 기준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체크인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오늘은 빅데이터를 모아 서진 시스템을 들고 오셨어요.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올 한 해 이제 지나가고 내년에 조금 결국은 이제 과대낙폭 리바운드 쪽에서 뭐 실적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뭐 늘 이제 모멘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 반등은 가장 강렬합니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결국은 좀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모멘텀의 한 단어를 좀 뽑아봐라. 그러면 뭐 ESS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마다 이제 뽑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에 걸맞는 종목이 무엇이냐? 서진 시스템이지 않냐? 올 한 해 어려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뭐 2차전지 종목들 규모의 성장 중에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정말 치욕을 좀 겪었는데 결국 이제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규모의 성장을 해가지 못하고 규모의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성장주의 한 축에서 지금 밀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은 2019년부터 어때왔느냐? 계속적으로 이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규모의 성장을 해왔고요. 매출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매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퀀텀 점프를 좀 했죠. 작년에 7,700억 상당이었는데 올해 1조 3천억 원을 찍었고요. 내년에는 어떻느냐? 내년에 지금 가이던스가 1조 9천억 원, 약 2조로 잡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도 10%가 넘는 것으로 이제 결국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5G 색채를 좀 타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 업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메탈 기업으로도 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실적이 늘어났던 부분을 좀 확인해 보니 결국은 ESS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좀 받침이 되는 멀티플 기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회복의 원년은해 기대되는 ESS 성장성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나. 차트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박스권 상하단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상단 쪽은 뭐 3만원 언저리, 31,000원 언저리. 하단 쪽은 뭐 25,000원 언저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대낙폭으로 좀 빠졌던 레인지 범위가 21,550원입니다. 결국은 정치적 변수가 좀 길어졌을 때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게 좀 겁나죠. 결국은 오늘 빅데이터를 좀 길게 설정해 봤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까지 빅데이터를 늘려서 교집합을 좀 크로스 체크해 봤는데 결국은 모든 방향성이 한 곳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1,550원을 높은 확률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도 대량 거래량이 한번 좀 동반됐습니다. 거의 뭐 400만 주 정도 언저리 동반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어떤 환율의 급등과 정치적 지역적인 변수가 경제 전반에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진입 타점은 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테마 섹터 양자 암호 위주로 조금 흘러갈 것 같은데 흘러내린다면 뭐 빅데이터는 지금 24,000원부터 25,000원까지 좀 매수 진입 타점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1차 목표가가 무난하게 박스권 상단까지는 결국은 올라간다. 피보나치 되돌림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지금 판단한다면 박스권 상단이 3만원 언저리겠죠. 목표가도 그렇게 잡혀 있고 2차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조금 데이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던데 결국은 뭐 거래량이 좀 동반된다면 거기까지는 무난하다. 결국 이제 나머지 3만원에서 32,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경우의 수는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좀 내려오고 그리고 시장이 양대 지수가 좀 반등한다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되겠죠. 그러면 1차 목표가는 3만원 정도, 1차 목표가 도달 확률은 한 65% 정도로 지금 측정되고 있습니다. 2차는 점점 떨어져요. 55%밖에 되지 않고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된다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부분이 1, 2차 좀 합쳤을 때 1차 목표는 20% 정도, 3차는 33% 정도에 육박하는데 손절 라인은 이제 22,500원으로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22,500원 정도면 지난번에 저점 바닥을 찍었던 곳보다 약간 위에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찍었던 저점 부근 언저리 있죠? 21,550원 8월 5일에 찍었던 이 부분을 강하게 이탈하면 좀 어렵다는 걸 가리키고 있고 데이터는 그래서 22,5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측정한 것 같은데 밑으로 흘러내렸을 때 매집 관점으로 좀 모아간다면 밸류에이션, 실적 부담 크게 없고 모멘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돌파할 때는 퍼포먼스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개장 빅데이터 종목은 서진 시스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인 빅데이터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니까 종목 골라오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숫자만 보고 이성적으로 빅데이터로 골라주셨네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매수 추천 가격이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한 1,000원 정도 아래쪽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또 서진 시스템으로 수익 내시는 전략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한 번 더 적어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 빅데이터까지 알아봤습니다.